그때 사용됐던 중요한 약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그 약재가 하나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공룡뼈예요. 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 이게요. 얘기하면 좀 길긴 한데요. 간추리자면은 제가 원래 평소에 논문을 쓰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면은 수염을 안 깎아요. 논문을 끝내야지 깎겠다. 라는 생각으로. 논문이 진척이 많이 안 되네요. 아, 네, 뭘 하다가 이렇게 됐냐면은 제가 쓰던 보고서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원래는 1월 초에는 완성시키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12월 말부터 안 깎았었거든요. 그때. 네. 그게 2월 말에 끝났어요. 아. 2월 말에 끝났는데 이제 깎아야 되는데 네. 아까워가지고 못 깎겠더라고요. 여기까지 키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키워본 적이 없어요. 누가 뭐 들으면 다마고치인 줄 알아요. 지금 뭘 키워요, 뭘? 많이 뭐 이렇게. 밥도 주고 합니다. 네. 오늘도 느리지만 수북한 수염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원래는 작년에 꼭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작년이 사실 되게 중요한 해였어요. 그렇죠. 공룡 연구 20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주라이공원 시리즈를 끝내고 바로 공룡 연구사 200년을 하면은 숨가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쉬어가는 코너로 해가지고 뭐 이런 공룡이 뭐 다 이런 있어. 공룡이 다 있어 한 두 번 하자 했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그걸로 했잖아요. 작년을 다 갉아먹었죠. 아쉽게도 지금 201년이 됐어요. 지난 200년. 지난 지난 200년. 네, 지난 200년. 어. 다루면은 좋을 것 같은 주제이긴 해요. 왜냐면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공룡 연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 지금 오늘날 학자들이 얘네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됐는지, 그다음 어떤 게 구닥다리 가설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딱 쭉 보면은 아 그래서 이 발견이 중요했구나, 왜 이 공룡이 계속 언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지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배지요. 맞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온 이 배지는요, 네. 좀 특별한 배지예요. 안킬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갑옷공룡, 공룡류의 머리뼈인데 머리뼈에 불이 났어요. 머리뼈에 불이 네. 났죠. 공룡 시대가 뭘로 끝났죠? 소행성으로 소행성 끝났죠. 충돌로 끝났잖아요. 네. 소행성 대신에 이 갑옷공룡 머리뼈. 머리뼈가 그려진 배지예요. 이게 제가 박사학위 받기 전에 네. 제 후배가 이거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우리나라 물고기 화석을 연구하는 박사가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김수환 박사라고 있는데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를 제 생일 선물로 사주겠다고 주문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오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1년이나요? 1년이 걸렸어요. 세계 여행하고 왔나 봐요. 이렇게. 거기도 이제 곤지암에 갇혔구나. 둘다 이 선물에 대해서 잊고 있은 찰나에 연구실에 이게 도착해가지고 어. 결국에는 이 제가 박사 디펜스 할 때 이 배지를 차고 디펜스를 했었어요. 김선 박사님도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나와야죠. 공룡 연구 200년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공룡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초반에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공룡 연구가 200년 됐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공룡 화석이 발굴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시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국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조각해가지고 그냥 집에 장식처럼 둘 수도 있고. 뼈인 줄은 알았겠지만 이게 어떤 동물 뼈였는지는 모르고. 그죠. 마을에 지식인이 연세 많으신 분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 사실 이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못 해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룡 화석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하나 있어요. 어머. 바로 이 책이에요. 중국에서 쓰여진 의학서인데 52병방이라는 책이에요. 52가지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써놓은 책이에요. 이게 네. 기원전 3세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사용됐던 중요한 약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그 약재가 하나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공룡뼈예요. 오. 근데 어떻게 저 그림만 보고 공룡 뼈인지 알아요? 일단은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저게 전형적인 목긴 공룡의 왼쪽 위팔뼈예요. 저기서는 공룡이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죠. 용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와. 용의 뼈? 용의 뼈라고 표현했어요. 약재로 쓰였어요. 네. 이게. 근데 참 재밌는 게 용골이라는 게 꼭 다 공룡 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땅 속에서 나오는 뼈 화석을 다 용골로 취급을 했어요. 옛날 중국 사람분들이. 다른 그림들을 보잖아요. 말뼈라든지 그럴 수 뭐 있죠. 이런 동물들이 막 섞여
섞여 들어가 있어요. 와. 대다수는 이런 포유류 화석이 제일 많고요. 왜냐면은 포유류 화석이 들어가 있는 지층이 제일 최근에 쌓여진 지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석 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구하기 또 되게 쉽겠죠. 저런 공룡뼈 같은 경우는 포유류만큼 흔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겠죠. 그래서 저거를 먹었어요. 어머나. 약으로 먹은 거예요. 52병방이라는 책을 보면은 되게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용고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빤네요 막. 빻아요, 맞아요. 네. 얇은 가루를 만든 다음에 산에서 캐온 여러 가지 약초들이 있어요. 그랑 섞습니다. 블렌딩. 네, 블렌딩을 해요. 블렌딩을 해서 저거를 희한하게도 죽은 제비를 구해와가지고 배를 짠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 그 약재랑 용골 가루를 넣어요. 그거를 부엌에 걸어 놓습니다. 하루인가 이틀 정도 걸어 둔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달여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먹으면은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 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걸 먹고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뼈화석이라는 거는 광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돌이잖아요. 돌 빻아서 먹어도 사실 안 죽어요. 정말 많이 먹지 않는 이상 죽지 네.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용이 되게 귀한 동물이잖아요. 네. 기가 세서 그 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재밌게도 오늘날 학자들이 봤더니 공룡 뼈가 문제 같은 게 아니라 약초가 문제였어요. 아. 약초들 사이에 독초가 껴 있었어요. 그럴 수 네, 있죠. 그 독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용고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기록. 그래요? 네. 누구죠? 누구냐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에요. 아, 그렇지. 네. 야, 그럴 것 같았어. 세종대왕이에요. 왜냐면은 좋은 건 다 드셨거든. 세종대왕이 옛날에 이제 중국 황제가 선물을 한 용고를 가지고 약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공룡 뼈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기록상 화석을 먹은 첫 번째 인물은 세종대왕님이셨어요. 아. 왠지 공룡일 것 같기는 해요. 어. 왜냐면은 포유류 화석은 다 작아요. 황제가 주는 거면은 큰 걸 줬을 거. 그쵸. 좋은 걸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용골일 텐데 공룡 뼈를 드시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공룡 뼈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약재를 소개를 하는 책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 그렇죠. 1677년에 당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로버트 플럿이라는 교수님이 쓴 자연사 관련 책이 있어요. 되게 희한한 뼈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제가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에요. 네네네. 네. 저걸 확대를 한 게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공룡의 허벅지 뼈의 끝부분이에요. 저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종아리뼈랑 정강이뼈가 붙는 부위거든요. 전형적인 허벅지뼈의 끝부분이에요, 저게. 네. 플롯이라는 분이 이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처음에. 크기도 측정해보고,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것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크니까는 코끼리의 것일 거로 추정을 했어요. 코끼리 뼈가 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당시 또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 때 전투 코끼리를 썼던 기록이 있으니까 있죠. 어디서 굴러 들어온 전투 코끼리의 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운이 좋게도 코끼리 뼈를 구했어요, 나중에. 근데 관절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코끼리는 아닌 거예요. 응. 코끼리보다 더 크고 좀 다른 동물인데 근데 알려진 동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봤냐면은 당시에 거의 유일한 레퍼런스죠. 성경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네.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덩치가 크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거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인의 허벅지 뼈 끝부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걸로 봤을 때 어떤 공룡이었을지 짐작은 가세요? 학자들이 다 분류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저게 뭐냐면은 메갈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육식공룡의 허벅지뼈 끝부분이에요. 와. 그래,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공룡도 모르고 일단 화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살았던 그런 생물의 자녀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여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표현을 써요. 뭔가 굉장히 오래된 뼈일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그로부터 100년 후에 한 의사가 리처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 플롯이라는 사람이 그때 보고했던 화석들을 다시 또 정리를 해요. 근데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 플롯이 보고했던 표본들에게 학명을 붙여줘요. 이 사람도 사실은 그 허벅지뼈를 보고는 거인일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상하게 학명을 붙여버려요. 그럼 뭐라고 붙였나요? 학명을 뭐라고 붙이냐면요. 스크로툼 휴먼. 사람으로 붙여놨네요, 진짜. 사람으로 붙여놨고요. 뒷부분이야 휴마눔은 사람인데 앞에 네. 스크롤음 같은 경우는 네. 네. 저기 뭔 뜻인지 아세요? 음낭. 거인의 거시기. 글로는 다리뼈라고 했는데 학명은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랬지? 저도 모르겠어요. 생긴 게 저래가지고 그냥 붙인 것 같아요. 저 때는 이 사람이 뭐 재미삼아 그런 건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저게 네. 나중에 잠깐 문제가 돼요. 뭐냐면은 나중에 이 공룡의 허벅지뼈 끝부분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학계에는 그게 있어요. 선취권의 법칙이 있죠, 있어요. 있죠. 먼저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우선이에요. 네. 근데 메갈로사우루스는 1824년에 보고가 돼요. 저거는 지금 붙여진 게 1760
1993년이에요. 거의 한 7, 80년 앞섭니다. 네. 그래서 몇몇 고생물학자분들이 메갈로사우루스 버클랜다이가 아니라 이거는 스크로럼 휴마눔이다.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학계의 법칙이다 보니까. 네. 근데 바꾸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종을 명명을 할 때 기준이 되는 화석 표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화석 표본에 그 종에 해당하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거는 그 종으로 볼 만한 특징들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저걸 메갈로사우루스를 본 이유는 저 화석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고 어느 지층에서 나온지 알고 보니까는 60공룡 거긴 해요. 근데 그 지층에서 나오는 60공룡이 저 크기에는 메갈로사우루스밖에 없어가지고 메갈로사우루스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비슷한 방법이거든요. 천문학자들도 예전에 신윤복 선생님이 그린 월화정인 달 모양 보고도 이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왜냐하면 그 달 모양이 초승달 모양인데 위쪽으로 이렇게 뾰족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위쪽으로 뾰족한 초승달은 없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월식인 거예요. 그럼 신윤복이 살았던 시대에 달의 뜬 높이를 보고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알고 그걸 딱 보면은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밤이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한동안 또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요. 18세기 말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이 사람이에요. 와, 조르주 퀴비에라고 하는 분인데 아, 프랑스 이게- 분이시거든요. 몸매가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놨네요. 프랑스 자연사박물관에 가잖아요. 되게 멋있게 스태츄를 만들어놨어요. 이루고 막 이분이 고생물학의 아버지고 기괴의학의 아버지시니까는 막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있는 그 앞에서 이루고 서 계셔요. 이건 무슨 포즈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진짜 멋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배불뚝이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저 사람 별명이 메머드예요. 아, 메모드예요? 네. 아무튼 저분이 고생물학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고생물학이라는 단어를 직접 만드시진 않았는데 이분의 추종자 중 한 분이 팔레온톨로지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분의 승인을 받아서 결국은 고생물학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생물학의 고향은 프랑스입니다. 이 조르주 퀴비에에 대해서 일단은 소개를 할게요. 퀴비에 같은 경우는 쥐라 산맥이라고 하죠. 주라 산맥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주라식의 그건 거예요? 맞아요. 쥐라기 시대에 만들어진 지층이 처음 연구된 지역 중 하나예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럼 쥐라라는 뜻이 뭐냐면 켈트족어로 울창한 숲을 의미해요. 그 산 자체가 숲이 되게 울창한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쥐라 산맥이 됐고 그게 쥐라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도 또 학교를 다니게 돼요. 졸업을 하고는 처음에는 그 쥐라 산맥 근처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어른이 돼서 노르망디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진짜 저 멀리 영국 근처인 거잖아요. 거기서 귀족의 자녀를 가리키는 가정교사 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또 왕이 죽죠. 난리가 나요. 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귀족들이 지방으로 많이 도피를 했어요. 그렇죠. 그중에 테시에라는 사람이 의사 겸 농학자인데 이분이 노르망디로 도망쳐요.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귀족이라는 거를. 그래서 가명을 써요. 어떤 가명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가명을 쓰고 이 사람이 거기 근처 병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돈이 없으니까 농학 관련된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퀴비에가 들어요. 듣자마자 이 사람이 테시에라는 걸 바로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테시에 글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테시에일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테시에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당신 정체는 아는데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간 협박 같은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테시에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네. 아, 이러다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말 비밀을 잘 지켜줬어요. 네네. 퀴비에가. 대학살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테시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요. 파리로. 돌아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그걸 자랑해요. 노르망디 시골에 갔는데 나를 알아보더라. 자기 구해준 되게 귀한 친구가 있다. 뭐라고 썼냐면요. 네. 편지에다가 노르망디의 똥더미에서 진주를 찾았다는 표현을 써요. 와, 노르망디가 그렇게 시골이에요?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그거 나중에 파리에서 이제 대학살이 끝나고 때가 1795년이에요. 다시 이제 사람들이 막 파리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네. 당시에 귀족들이 많이 했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캐비넷 오브 큐리오시티스를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였어요. 그쵸, 그쵸. 호기심의 방이라고 표현되긴 하는데 네. 예전에 박지현 교수님이 한번 와서 네. 보여주셨어요. 네, 맞아요. 해마 말린 거 걸어놓고 막 그런 거. 아, 예, 맞아요. 아니, 뭐 네. 유니콘의 뿔 갖다 갖다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알고 봤더니 뭐 고래 이빨이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희귀한 물건, 미술품뿐만 아니라 와인, 동물, 박제, 뼈, 화석 잔뜩 모아놨었는데 이제 대중들한테 이거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왕이 그런 것들을 모아놓았던 건물이 있어요. 그게 지금의 파리 자연사박물관이에요. 아, 건물 진짜 멋있어요. 근데 건물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옆에 또 동물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재밌게도 동물원에서 동물이 죽으면은 네. 바로 박물관으로 향해요. 그렇네. 바로 그냥 박제 만들면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동물원에서 동물 죽으면은 막 공문 보내고 복잡한 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동물 죽으면 바로 그냥 박물관으로 가버립니다. 박제라는 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학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박제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네. 사냥하시던 분들이 과시하려고 조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박제는 개념이 많이 달라지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정말 그 박제하시는 분들은 정말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단순히 죽은 동물 껍데기 벗겨가지고 전시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맞아요. 이것도 다 데이터예요, 사실은. 단순히 그냥 생물 잡아 죽여가지고 그거를 이쁘게 만들어서 전시하는 게 아니라 런던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스미소니언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해마다 혹은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밖에서 채집한 동물의 표본들을 계속 추가를 해요. 컬렉션으로. 200년 전에 채집한 어떤 새 알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채집한 것까지 다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수집에 의도였겠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농약을 뿌렸는데 이게 생태계에 되게 안 좋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뒷받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갔는데 어떤 맹금류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 자연사박물관에 수십 년 동안 채집했던 맹금류 알들이 있는 거예요. 알의 알 껍질들을 다 측정을 해봤더니 알 껍질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걸 사용한 다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농약이 이거를 쓰면 안 된다는 거를 그걸 통해 가지고 뒷받침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런 표본에서 유전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8년 전쯤인 것 같은데 좀 됐어요. 퓨마가 네. 퓨마가 탈출한 적이 탈출했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잘 기억 못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퓨마가 탈출해가지고 결국에는 잠재우려고 마취처럼 했는데 안 안 돼. 돼가지고 쏴 죽였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거를 중앙과학관에서 박제할 거라고 하려고 했는데 당시 여론이 너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또 박제를 하면은 뭐, 얘를 2번 죽이는 거고 뭐, 얘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진짜 심각하게 나왔어요. 결국에는 소각해서 네, 없앴죠. 소각했죠. 소각했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네.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박제를 함으로써 전시를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어라는 거를 그걸 통해 가지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던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동물원에서 키우고 있던 고릴라라든지 네. 팬더 이런 것들 막 전시해놔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불법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얘네들을 보호해야 된다. 약간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 전시물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점차 개선돼 가겠죠. 조금씩 이런 생각들이 널리 퍼지면서 조금씩 바꿔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야죠 저희가. 네. 그래서 여기서 동물 표본을 분류하고 관리를 할 사람을 뽑게 돼요. 그래서 테시에가 퀴비에를 추천하게 됩니다. 오. 추천해가지고 어느 건물에 가냐면 우와. 여기에요. 온갖 동물의 골격 다 볼 수 있어요. 우와. 여기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너무 귀한 자료다. 하마, 고래, 뭐 벌새도 막 종류별로 다 있고 네. 거북이 가보셨어요? 갔어요 저는. 어머나. 와. 2018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저기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1층이 저거고요. 2층에는 화석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퀴비에가 저기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상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퀴비에가 저기에 책임자가 돼요. 그러면서 원래는 동물 해부학 부서였는데 네. 비교 해부학 부서로 바꿔버려요. 오. 저 사람이 고생물학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고생물학이 뭐 하는 분야예요? 화석을 보고 이렇게 막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키워내기에 최적의 장소는 여기죠. 저기죠. 네. 네, 모든 동물의 뼈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화석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기서 일을 하면서 퀴비에의 그런 실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요. 일치월장 되겠네요. 네, 와. 그래서 저희 갔는데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게 돼요. 뭐냐면은 저희 컬렉션에 보니까 코끼리들이 있었어요. 아시아 코끼리도 있고 아프리카 코끼리도 있고 네. 매머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머드랑 오늘날에 살아있는 코끼리랑 비교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매머드라는 동물이 어디엔가는 살아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왜냐하면 저때 당시엔 신이 지구를 창조하고 생물들을 만들었으니까 자연과 이런 생명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결국에는 안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퀴비에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는 이 매머드라는 동물의 이빨이라든지 턱 구조가 비교적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아시아 코끼리랑 아프리카 코끼리랑 좀 다르다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이빨 구조가 다르고 얘네 좀 알려진 서식지도 없고 하니까 네. 되게 과감한 주장을 하게 돼요. 얘네는 멸종된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 그래서 이게 굉장한 후폭풍을 낳아요. 물론 그 전에 도도새가 멸종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 사람이 다 좁은 섬이었고 아. 다 죽였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생물이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않고 멸종하는 게 있다고?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였거든요. 어. 네. 퀴비에가 이제 그 뒤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매머드 다음에 연구한 게 어떤 코끼리냐면 바로 이 동물이에요. 마스터돈이라고 하는 오. 마스터돈. 예, 코끼리인데 네. 이 코끼리 같은 경우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화석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마스터돈 같은 경우는 이빨이
또 재밌는 게 오늘날 코끼리랑 되게 달라요. 오늘날 코끼리들은요 이빨이 다 이렇게 납작납작해요. 평평해요. 오늘날 코끼리들은요 보통 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네. 잔디 같은 걸 뜯어서 입에 넣은 다음에 갈아서 먹어요. 근데 저 코끼리는요 이빨이 보시면은 봉긋봉긋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빨인데 오. 봉긋봉긋해요. 그러네요. 네. 뾰족뾰족한 뾰족해요. 거죠. 네. 그래서 저 코끼리 같은 경우는 주로 뭘 먹었냐면은 질긴 나무가지, 나무 껍질 먹는 쪽으로 특화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멸종된 코끼리라는 거를 알아내요. 이 마스토돈이라는 뜻이 재밌게도 젖이라는 뜻이에요. 봉긋하게 튀어나온 부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걔 젖을 보면 두 줄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모양이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 사실 마스토돈 연구 때문에 퀴비에가 엄청 유명해지게 돼요. 물론 그 전에 메머드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별명이 두 개였어요. 메머드이기도 하고 마스토돈이기도 하고. 아. 뭐 코끼리만 연구한 건 아니에요. 또 되게 특이한 동물을 또 연구했거든요. 메가테리움이라는 동물을 학계에 보고를 해요. 근데 이 뼈도 지금 다 실제 뼈들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레플리카고요. 레플리카라 하더라도 뭐가 있었다는 게. 아, 저거는 화석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비교적 최근까지 살았던 동물이어가지고 네. 얘네는 심지어는 가죽도 나오고요. 많이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처음에 연구하신 분이 이제 퀴비에예요. 1796년도에 학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학명 보면 참 단순해요. 메가테리움이라는 뜻이 큰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굉장히 커요. 네. 왼쪽에 복원도를 보시면은 코끼리만 해요. 저 동물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오늘날의 나무늘보들이에요. 나무늘보 되게 작잖아요. 네. 저도 사실 나무늘보 한 종류긴 해요. 쟤는 크니까 나무에 매달리진 못하겠네요. 못하겠죠. 그래서 왜냐면 나뭇가지가 부러질 테니까. 그렇죠. 아니 느렸나요? 필요에 따라서는 좀 빨리 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막 나무늘보처럼 막 정말 느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늘보도 필요에 따라서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동물도 있었고요. 그래서 퀴비에가 이런 멸종된 포유류 화석들을 학계에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미국 분들이었어요. 아오. 미국의 학자분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신이 만들었는데 아. 멸종할 리가 있냐. 특히 강하게 부정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미국 대통령? 네, 건국의 아버지. 왜? 이 사람도 사실은 당선되기 전에는 고생물 연구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고생물학자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원래 본업이 고생물학자였어요? 아니에요. 원래는 변호사인데 고생물 연구도 했었어요. 아, 논문 낸 것들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딱 봐도 어떤 포유류의 발가락이랑 네. 발톱인데 네. 저거를 메갈로닉스라고 학명을 붙여줘요. 네. 1799년에. 큰 발톱이란 뜻이에요. 북아메리카 대륙에 거대한 사자가 살았다고 보고를 해요. 오. 근데 알고 봤더니 사자가 아니라? 땅늘보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메가테리움의 걔가? 친척이에요. 좀 작은 친척. 메가테리움은 코끼리만한 얘인데 메갈로닉스는 코뿔소만한 얘예요. 그거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저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거를 사자라고 처음에 보고를 해요. 아, 이게 뾰족하니까. 네. 네. 근데 이 이름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대로 불려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토마스 제퍼슨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생물이 멸종한다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루이스 앤 클라크 익스페디션 동쪽으로 탐사대를 보낸 거예요. 군사 목적도 있었겠지만 네. 이제 보낸 김에 또 뭘 부탁을 했냐면은 가는 길에 메머드나 맞아요. 마스터돈 있으면은 좀 잡아오라고 얘기를 해줘요. 토마스 제퍼슨. 네. 못 잡죠. 놀랍게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포유류 화석까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메머드 정도야 어디서 살아있다고 상상해 볼 수는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지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상하게 생긴 파충류 화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모사사우루스예요. 왼쪽에 있는 동물이거든요. 영화 쥐라기 월드에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있죠. 그거 보고 와서 사람들이 막 와 악어 공룡 진짜 멋있었다고 하는데 악어도 아니고 공룡도 아니에요. 그거는 도마뱀의 한 종류예요. 저거는. 네. 근데 몸 길이가 15m 혹은 그 이상까지 자랐던 바다 도마뱀이에요. 바다 근데 저거를 도마뱀. 도마뱀이라는 거를 처음 밝힌 사람 중 하나가 조지 퀴비에예요.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이거 악어다, 고래다 막 하다가 조지 퀴비에가 이거 보니까는 오늘날 살아있는 왕도마뱀류랑 유사하다라는 걸 알아요. 실제로 왕도마뱀이랑 가까워요. 저런 동물 같은 경우는 어딘가 숨어 있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오른쪽을 보시면은 프테로닥틸루스라고 하는 익룡이에요. 딱 봐도 되게 밋밋하게 생긴 익룡이에요. 되게 작아요. 날개 펼치면 한 1m 정도 되나? 그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조지 퀴비에가 실제로 명명을 한 동물인데 새처럼 하늘을 날았던 파충류인 거예요. 날도마뱀 같은 경우는 보통 나무에서 나무까지 사이를 이렇게 활공을 하는데 얘네는 실제로 이렇게 동력 비행이 가능해요. 바닷속에 숨는 거야 뭐 어떻게든 가끔가다 볼 수 있겠지만 하늘을 나는 거는 무조건 보여야 된다. 무조건 보여야 되는데 없잖아요. 네. 이제 좀 더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제 멸종된 동물이다. 또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머드, 마스터돈, 메가테리움이 나오는 지층들이 있고 그 아래에 저런 괴상한 파충류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파충류의 시대가 있고 파충류 시대 전에는 포유류의 시대가 있고 포유류 시대 전에는 파충류의 시대가 있다라는 거를 학자들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는 위에 포유류 시대에 나왔던 얘들은 밑에 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또 창조론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파충류 시대가 있었는데 신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었다라고 아.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 죽여버린 다음에 포유를 만들었다. 창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흔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개념이 섰어야 되는 게 멸종이라는 개념이에요. 멸종이에요, 멸종. 오. 실제로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의 거의 99.9%는 다 멸종한 애들이에요. 큐비에 아니었으면 사실은 나올 수 없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약간 이야. 고생물학계 지동설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그죠. 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천동설이 네. 코페르니쿠스가 나오면서 지동설로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는 개념이었던 네. 거죠. 그 당시에 멸종이라는 개념 없이 계속 생물들은 어딘가에는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멸종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단계 개념이 더 들어가야 좀 더 이제 오늘날의 고생물학이랑 가까워지죠. 진화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진화가 들어올 여지는 없죠. 여지가 창조론자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게 퀴비에가 살 당시에 용불용설이 막 나올 때였어요.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퀴비에가 라마르크를 진짜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뭐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진화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꾸 목을 뻗으면 목이 길어진다 막 이런 거잖아요. 후생유전. 그렇죠. 사실 후생유전도 일부는 맞긴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퀴비에가 사실은 거의 거물이었어요. 과학자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에펠탑에 가잖아요. 72가지의 수학자랑 있어요. 거기에 과학자들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 조르주 퀴비에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과학자 중 한 분이에요. 와. 퀴비에가 이제 나중에는 해부학적인 지식이 워낙 쌓이다 보니까 조금만 봐도 무슨 동물인지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와. 그래서 퀴비에가 작은 단서 가지고 뭔가를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나중에 서아서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로 좀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셜록 홈즈도 되게 보잘것없는 증거 가지고 디테일을 잡잖아요. 여기서 이 퀴비에 좀 영향을 받았을 거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멸종이라는 개념을 먼저 필요했다라는 거 그 자체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러니까요. 건데 당연하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파충류의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종류의 원시 파충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사사우루스, 바다에 사는 녀석이 있고요. 프테로닥틸루스, 하늘을 나는 얘가 있어요. 땅에 사는 얘가 나올 법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직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르스 쿠비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는 유럽 전역을 막 초청받아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이분이 들른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근데 땅에 살았던 원시 파충류의 화석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초화석이에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